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최순자라고 합니다. 18살이 되던 해, 통영 부근 바닷가에 사는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우리는 단 3번의 만남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번째 인생은 시작된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닷가 옆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하며 살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참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몰아치는 날에도 무섭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된 삶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고기잡이를 끝내고 돌아와서도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일은 힘들었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늘 건강하리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호흡이 잘 맞은 우리 부부는 그 누구보다 손발을 잘 맞춰 고기잡이를 하며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늘 든든한 존재였고 순자 어르신에게 있어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것이 점점 악화되었고 남편은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며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병원으로 남편을 부축해 다니며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의사의 말은 잔인하기만 했습니다. 환자분은 말기 폐암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몇 개월 정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 어르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을 떠나보내야 한다니. 손발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네. 나 먼저 가게 돼서.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함께할 날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요. 순자 어르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으며 차갑게 식어갈 때 순자 어르신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순자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며 남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새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기잡이 배를 만질 때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밀려와 울컥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외동딸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순자 어르신을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희랑 함께 지내요.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딸의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제라도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순자 어르신을 위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새로 마련했다며 함께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와 함께 살면 너무 좋겠다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국 순자 어르신은 고기잡이 배와 바닷가, 집을 정리하고 딸과 사위의 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큰 배신을 안겨줄 거라는 사실을. 어르신 이제부터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집과 고깃배를 이전하는 자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순자 어르신께서는 거주권과 생활비, 부양 의무를 명확히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사위는 흔쾌히 이를 수락하였으며 딸 역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침마다 딸과 사위는 먼저 순자 어르신의 방을 찾아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으며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함께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무척이나 따르며 마당에서 텃밭을 함께 가꾸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남편과 함께했던 바닷가를 떠나 낯선 곳으로 오신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없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하면서 순자 어르신의 고기잡이 배는 다시 손질하여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순자 어르신께서는 이제 바다 대신 마당에서 자연을 즐기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순자 어르신의 마음 속에서 불안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 온 지 반년이 지나자 사위와 딸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성껏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딸은 점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아침을 준비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데워 드시면 되어요. 딸은 무심하게 말하며 서둘러 집을 나서곤 하였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앉아 식사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순자 어르신께서는 혼자서 밥을 드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방에 찾아와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손을 잡아주던 아이들은 이제 게임과 학원을 핑계로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위 역시 퇴근하고 돌아와 순자 어르신의 방에 들러 인사를 드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으며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희도 워낙 바빠서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어느 날 딸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순자 어르신께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자신을 극진히 모시겠다고 했던 딸과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스스로 챙기라는 말을 들으니 서운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어르신께서는 마당에 나가 텃밭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키우던 채소들이 이상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어머님이 마음껏 가꾸실 수 있도록 하겠고 말했던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와 딸의 태도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대놓고 순자 어르신을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생활이 바쁘니 너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이사 온 것이 아니라 딸과 사위가 함께 살자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자신이 눈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하였습니다. 사위 역시 점점 더 순자 어르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워낙 힘들어서요.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서서히 자신이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 딸과 사위, 손자, 손녀들이 먼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먹을 만한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순자 어르신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반찬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엄마 드실 것은 냉장고에 있으니 알아서 챙겨 드세요. 순자 어르신께서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배려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최근 사위가 자주 집을 비우고 딸이 갑자기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법무사를 찾아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따님과 사위께서 최근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걸 알고 계셨습니까? 순자 어르신께서는 순간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법무사는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순자 어르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 집을 누구 덕분에 마련했는데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다니! 그러나 딸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말하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 좋은 집에서 모시고 있잖아요. 대출 좀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저희도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사위 역시 가세하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 집에서 엄마를 계속 모시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 순간 순자 어르신께서는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신이 이들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결국 자신을 이용해 돈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머리를 쾅 하고 때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욕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이를 악물고 결심하셨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내 것을 되찾고 이 배신을 갚아주겠다. 순자 어르신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모든 것을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최근 사위가 자주 집을 비우고 딸이 갑자기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법무사를 찾아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따님과 사위께서 최근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걸 알고 계셨습니까? 순자 어르신께서는 순간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법무사는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순자 어르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딸과 사위를 불러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 집을 누구 덕분에 마련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속이고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다니. 그러나 딸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말하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좋은 집에서 모시고 있잖아요. 대출 좀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저희도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사위 역시 가세하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집에서 어머님을 계속 모시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 순간 순자 어르신께서는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신이 이들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온몸과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욕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그 순간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결심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내 것을 되찾고 이 배신을 갚아주겠다. 순자 어르신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무너지는 감정을 억누르시며 다시 한번 법무사를 찾으셨습니다. 이미 작성된 약정서와 각종 문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단호한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법무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약정서에 명시된 부양 의무와 거주권 조항을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위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역시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는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사위와 딸 몰래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셨습니다. 법원은 어르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위와 딸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와 딸이 모르는 사이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이 원래대로 복구되었으며 사위가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 밝혀져 대출금 상환 책임이 사위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위는 그제서야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순자 어르신의 눈빛은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고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란다고?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위는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고 딸과 함께 순자 어르신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어르신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집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완전히 돌려놓으셨고 사위와 딸을 법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하셨습니다. 사위와 딸이 떠난 후 순자 어르신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프셨지만 이제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 고기잡이 배를 되찾으시고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순자 어르신께서는 배신과 상처를 딛고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아가셨습니다. 순자 어르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 교훈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글이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